그 저희들이 이제 이 철학을 계속 강의를 하면서 또 철학사를 이렇게 통해서 배우면서 이 여러 철학자를 이제 중요한 철학자를 다루는데 특히 스피노자는 뭐 너무나 중요해서 이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주 공부 목표가 해겔 철학 쪽으로 들어오는 건데 해겔 철학에서 그 재수용 혹은 그 해석을 통해 가지고 해겔 철학 자체 내에 스피노자의 철학이 극복되면서 수용되는 그런 게 가장 전 철학사에서 여러 철학자들 중에 이 스피노자가 해겔하고 철학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궁극적 목표는 우리가 해겔이니까 철학사의 개별적 지식이 아니라 해겔이니까 해겔과 관련해서 이제 스피노자의 어떤 그런 여러 측면들이 아주 중요한 측면들인데 그것만 하나 하더라도 이 한 강의의 시간을 넘어설 정도로 방대하고 축적된 게 그리고 현대 연구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지금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해겔과의 관련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스피노자의 철학을 이렇게 이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또 그 디스커션을 통해서 또 좀 더 이렇게 좀 깊게 이해의 폭을 이렇게 넓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피노자 자체는 합리주의에 속하면서도 이 합리주의적인 어떤 그 자아 개념을 이렇게 사상시킨,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무력화시켜버린 그런 어떤 철학자. 그래서 뭐 현대에 들어서 그 유물론론이나 그런데 막시스트에 경도되어 있는 그런 철학자들, 가령 레그리 같은 이런 데서도 굉장히 폭넓게 수용이 되고 재해석이 되고, 또 블레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스피노자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게 이 스피노자 자체 내에서 바로 그 자아를 이렇게 좀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완전히 없앤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은 스피노자한테 있어서도 신의 어떤 그 속성을 사유로 보고 또 다른 면으로는 연장으로 보면서 그 사유와 연장의 어떤 그 특징을 계속 견지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이 합리주의적인 어떤 그 사유의 어떤 전통에 맞닿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타처럼 그런 자아를 중심으로 그 철학을 어떤 이 구축하는 경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어떤 그런 철학적 경향이 스피노자한테서 나타나서 굉장히 다각도로 스피노자를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상적 내용이 이 스피노자 철학 자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우리가 그 데카르타를 공부를 하면서 데카르타가 그 밀랍을 분석을 할 때 계속 분석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다음에 뭐 이런 그런 후각, 청각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 그 연장의 어떤 그 속성을 발견하면서 그걸 이제 지성과 관련시켜서 그 물질의 어떤 그 본질, 즉 연장 측면에서 물질의 어떤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반면에 이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그 물질 자체가 그렇게 분해되는 것을 그 스스로 이렇게 거부하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보존 능력을 견지하려는, 그걸 이제 전체 존재론으로 확대를 시키면은 모든 그 유한한 사물, 뭐 이제 모든 그 세계의 어떤 그 존재 양상은 바로 이 자기 보존을 그 원칙으로, 존재론적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자기 보존이라는 게 이제 스피노자의 어떤 용어를 하면은 코나투스 이렇게 되고, 이 자기 보존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사물에서뿐만 아니라 인간한테서도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는데, 인간이라는 게
사물과는 좀 다르면서도 같으면서도 또 좀 다른 어떤 그런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인간의 어떤 특징인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징이 사실은 이제 그걸로 보면은 우리가 정신과 육체, 이게 이제 그 속성 차원으로 넘어가면은 연장이 되는 거고, 이 정신도 속성의 차원으로 넘어가면은 사유가 되는 거고.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 다른 게 아닌 어떤 신의 어떤 그런 실체 이렇게. 이게 이제 스피노자가 궁극적으로 신의 그 실체 쪽으로 논의를 하면서 그걸 농구를 할 때 증명을 할 때는 형이상학적인 거고, 우리가 인간 이제 그 형이상학적인 어떤 농구를 끝낸 후에 인간 자체의 어떤 그 자기 보존의 어떤 그걸로 넘어가면서 분석을 할 때는 사실은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굉장히 현상학적 분석이에요. 우리가 이제 현상학적 분석이라는 말의 의미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이제 잠정적인 어떤 그 동의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인간 그 자체를 그 자체로서 이제 고찰을 해보는 방식의 어떤 거를 우리가 이제 현상학적으로 바라보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체 그런 다음에 연장은 속성, 그런 다음에 육체는 이게 양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농구를 할 때는 우리가 형상학적이지만은 인간 자체를 현상학적으로 고찰을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기 보존의 어떤 그 특징을 근거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 감정의 어떤 형태가 이제 나타나는 형태인데, 그게 이제 감정의 어떤 그 넓은 의미에서 이제 감정적인 기쁨, 슬픔인데, 요 감정의 어떤 형태가 사실은 그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은 이 양태에 속하는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위에서 우리가 귀속시킬 때는 이 감정이 그 양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여러 어떤 그 형태의 어떤 모두성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 현상학적으로 고찰을 해서 그런 다음에 역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무엇인가를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우리 농구를 해 들어가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에티카에서 순서가 이 실체에 대한 어떤 그를 신에 대한 어떤 농구를 다루고, 그런 다음에 정신의 기원, 본질, 인간 여러 가지 양태들, 오히려 거기서는 하강의 어떤 형태로 이제 농구를 다루죠. 근데 우리가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면은 신에 대한 논의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인지적인 어떤 상황에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조금 힘이 들죠. 그 신, 그런 다음에 그 속성, 그런 다음에 즉 실체, 속성, 그런 다음에 그때 양태, 양상에 해서 그의 어떤 형이상학적 농구를 할 때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에 이제 적혀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제 현상학적으로 인간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양태, 양상을 다루고 논의를 하면서, 그런 다음에 오히려 역으로 왜 그런 어떤 사상적 어떤 그 배경이 혹은 그 근거로서 이렇게 주어져야 하는가, 그런 다음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다시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적 어떤 고찰들이 이런 차원에서 스피노자가 파악을 했고, 전체의 어떤 체계가 이렇게 연역적으로 하나의 어떤 체계를 완성을 하는. 그래서 사실은 에티카가 그 한 책 속에 이미 그 인간에 대한, 우주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체계적인 어떤 서술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그 에티카의 어떤 그 서술 방식.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을 이제 현상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스피노자한테 인간은 아까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데카르트가 어떤 밀랍의 어떤 그 형태를 들었는데 데카르트한테는 그게 밀랍의 어떤 본질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분해가 되고 분석이 되면서 그 본질을 찾아내야 되는 반면에 스피노자한테는 인간이라는 그 자체로의 어떤 그 현실적 어떤 본질은 오히려 그렇게 총체적인 걸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총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분해될 수 있는 게 아닌. 분해라는 건 달리 말하면은 자기의 어떤 한 부분을 떼어내는 건데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본질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어떤 사물이 돌이든 책상이든 연필이든 이런 심지어 인간조차도 자기 보존을 근원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바로 그 현실적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적이라는 말이 형용사를 굉장히 주목을 해야 돼요. 이 현실적인 어떤 말은 그러면 본질하고도 우리가 이제 구분될 수 있겠죠. 우리가 사실 인간을 이야기할 때 또 본질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성적이다, 아니면 뭐 인간의 어떤 거는 뭐 감정적이다. 그렇게 규정을 할 때는 어떤 본질적인 어떤 측면에서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거라고 할 때는 인간을 갖고 있는 어떤 그 구성적인 어떤 총체성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인간에 나타나는 어떤 가장 그 근본 특징이 그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한 어떤 특징이 그 기쁨과 슬픔, 욕망인데 사실은 이 감정이라는 것도 스피노자한테는 일종의 사유예요, 사유. 일종의 사유예요, 감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은 데카르트하고도 좀 비슷하죠. 데카르트도 사유 속에 뭡니까? 전번 시간에 우리가 했듯이 총체적으로는 사유 뭐 그런 감정도 일종의 사유의 어떤 한 부분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의 어떤 그 사적 그 사상사적 어떤 그 전통은 이렇게 감정을 일종의 어떤 그 사유의 어떤 한 형태로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거는 현상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긍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가 어떤 그 기분 나쁘다든지 아니면 슬프다든지 그런 걸 우리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모르는 슬픔,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기쁨, 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슬픔 같은 것도 우리가 슬픔이라는 큰 범주 속에 늘 감정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보면은 감정도 뭡니까? 파악된, 의식화된, 즉 알의 어떤 한 형태 속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또 다르게 아주 그 현상학적으로 어떤 그 미미한 어떤 다른 얘들의 어떤 반전적인 어떤 사례는 또 좀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차원에서는 이 감정이 바로 일종의 어떤 사유의 어떤 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현실적인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양상의 측면에서는 인간이 그 어떤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기쁨, 슬픔인데 가령 우리가 이 기쁨이나 슬픔 같은 것이 우리가 어떤 현상학적인 어떤 혹은 스피노자식의 어떤 차원에서는 이 기쁨이라는 게 그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어떤 항상 델타 뭔가 플러스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어떤 그 강의의 어떤 진도를 나가면서 점점 더 몰입을 하면서 그때 순간순간의 어떤 그 변이의 어떤 그 차이에서 느끼는 내 활동의 에너지가 증가될 때 그걸 이제 기쁨으로 이제 스피노자는 파악을 하고 만약에 내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점점점 더 그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 흥미를 잃어버리면서 그게 그 순간순간마다 점점 더 뭡니까 어떤 그 에너지의 그 현실적 그 활동의 어떤 그 변이들이 점점 낮아지면은 일종의 나의 전체적인 그 에너지의 어떤 지금 현재 좀 전의 상태와 비교해서 점점 조금씩 낮아지는 거니까
나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자기 보존의 어떤 본능 차원에서는 뭡니까 이게 안 좋은 나쁜 마이너스적인 어떤 그런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이 조금 더 말하자면 어떤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어떤 그런 거를 갖는 반면에 기쁨 같은 거는 좀 더 뭡니까 능동적이고 좀 더 긍정적인 어떤 면이 있고 그 자기 보존의 어떤 차원에서는 감정이 인간의 어떤 그 자기 보존해주기 위한 어떤 그 주 기능을 차지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보존을 점점점 더 어떤 것은 더 점점 더 자기 보존에 기여를 하고 유익하고 어떤 건 오히려 더 점점 더 가하니까 결국은 인간의 어떤 자기 보존의 어떤 그 근본적인 그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점 감정의 어떤 그 차이에서도 더 어떤 것은 배제하고 어떤 것은 뭡니까 더 이렇게 고무를 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 감정의 어떤 그런 어떤 차원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 감정의 어떤 이런 차원이 사실은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유의 어떤 한 형태지만 이게 스피노자한테서는 아주 명확한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그런 어떤 사유의 어떤 한 형태는 아닌 그러니까 좀 불완전하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그런 어떤 유형의 어떤 사유의 어떤 형태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활동의 어떤 그 변이의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디서 정확하게 유래가 된지 모르는 어떤 신체 활동의 어떤 그 현재성에서 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형태에서 모여서 이게 이루어지는지는 명료하게 잡히지 않은 게 우리가 감정의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유의 어떤 특징에서 확실하게 데카르트식으로 하면 명정적이고 확정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사유된 게 아닌 좀 불확실하고 좀 불명료한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사유의 형태로서 감정이 그 중에서 어떤 형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 종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 인간 보존의 어떤 그 코나투스에 기여할 수 있는 것과 기여하지 못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안 좋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지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특징인 그 코나투스의 부정적인 거니까 우리가 이제 사유를 통해서 즉 지성을 통해서 이런 감정에 대한 거를 명료하게 어떤 게 왜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고 그랬는지 왜 오늘 슬픈지 그리고 그 슬픔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 들어가면서 그 근원적으로 그렇게 발생된 것에 대한 것을 통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그 지성의 어떤 한 역할로서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환원시킬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지성에 의해서 그 감정에 대한 어떤 그 원인 것을 명료하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나쁜 종류의 어떤 감정들은 사라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감정적인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현실적인 어떤 그 본질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 어떤 이런 어떤 그 감정으로 쌓여져 있는 어떤 이런 불명료하고 창조적인 것들이 지성에 의해서 그 원인이 밝혀지고 그 원인이 밝혀지면서 그 근원적으로 그 감정 자체를 해소화시킬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성의 어떤 역할이고 우리 인간이 현실적으로 처해져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감정적인 어떤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보다 인간을 더 지성화시켜서 이성화시키고 더 사물을 바라보게 더 직관적 어떤 형태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사태를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그 보존 능력을 더 이렇게 상승시키는 것이 바로 지성의 어떤 그 역할이면서 이런 지성의 어떤 그 역할의 어떤 그 가능성들이 궁극적으로 스피노자한테는 어떤 체계에서 왜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그것이 어떤 궁극적으로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무엇을 지향을 해야 되는지 지성은 결국은 직관해야 된다 하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되고 무엇을 밝혀내야 되고 무슨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추적해 나가는 어떤 그 방식의 근거들이 바로 이제 이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우리가 실체, 속성, 양태에 대한 어떤 거를 논의를 하면은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의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약간 여기 홉스적인 어떤 그 사유를 우리가 끌어들이자면 우리 인간은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서로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정오를 갖고 있고 경쟁을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타인과의 어떤 그 사랑을 갖고 있지를 못하는데 이 타인과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스피노자한테는 신과의 사랑을 아모르 를 이야기하는 아모르 아베크데 즉 신과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그러니까 궁극적 지향점은 신과의 어떤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지향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현실적인 그 욕구, 욕망, 의지 그런 다음에 충동 같은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이 스피노자가 그 어떤 체계상의 어떤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목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한 어떤 그거를 우리가 현대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유사한 경향을 많이 보죠. 그 프로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현대 그 철학에 대한 어떤 그 충동, 욕구, 욕망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논의를 많이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스피노자한테 있어 이 욕망 그 자체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충동에서 오는 거고 이 욕망은 충동에서 오는 거고 이 충동은 사실은 인간한테나 동물이나 혹은 다른 어떤 여러 그런 그 비생물학적인 것에서도 근원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신의 차원으로 해서 이제 바라보면은 우리가 의지로 바라볼 수 있고 이 본능 본능 보존에 대한 욕구라고 합시다. 보존에 대한 어떤 욕구를 순수하게 정신의 차원에서만 바라보면 이게 이제 의지의 어떤 형태의 의식 작용이 상하는 거고 이게 인간이나 동물의 한테는 공통적으로 충동이 작용하고 있는데 충동의 어떤 형태로 나는데 이때는 인간이나 동물한테 정신과 신체의 어떤 차원에서 바라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충동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이 충동이 인간 존재 자체한테는 이게 의식화되는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욕망의 어떤 형태로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존의 어떤 그 욕구라는 어떤 차원의 어떤 순수하게 형식적인 차원에서 세계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현재 주어진 어떤 구체적인 어떤 세계를 바라보면은 그 정신의 차원에서는 의지의 어떤 형태가 여기 감당을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정신하고 신체의 어떤 그 통합적인 어떤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충동인데 이때 이 충동은 뭐 이제 우리가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죠. 충동과 욕구의 어떤 문제 그런 다음에 우리 현대 여러 가지 그 정신 분석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을 잡고 있는데 이 스피노자한테는 이 충동이 바로 의식화되는 과정, 즉 의식화될 때는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충동이 인간은 어떤 의식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은 어떤 아주 제일 어떤 궁극적인 어떤 특징은 의식화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의식화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욕망의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 충동, 욕망 이 전체가 사실은 그 인간의 어떤 그 현실적 본질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스피노자가 평가를 그 구조를 분할하고 이 구조의 어떤 그 의식의 어떤 그 구조의 분할이 전체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무슨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질적 그 특징인 그 자기 보존, 그리고 이 자기 보존의 어떤 형태가 사실은 현실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 본질이라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 본질을 나누면은 인간의 어떤 본질은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좀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그 스피노자가 인간에 대한 어떤 그 현상학적 분석을 한 후에 인간은 궁극적으로 사실은 그 신의 어떤 그 속성을 그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 부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어떤 지성의 형태로 이런 어떤 그 구체적으로 주어진 어떤 이런 어떤 그 인간의 어떤 현실에 묶여서 억압적이고 수동적이고 비본질적인 그 혹은 부정적인 어떤 그 형태를 극복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인간한테 주어진 어떤 지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신적 사유, 신과의 어떤 그 사랑, 즉 신적인 어떤 그 지식으로의 분으로 극복해 나가면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피노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심리학적이면서도 우리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굉장히 조금 이 철학을 이렇게 유용성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 하면 이러한 어떤 형이상학적인 차원이 우리 사회나 인간을 보고, 그런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이나 사회적인 어떤 그 모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바로 이런 점들이 그 스피노자한테 감정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특징화 지어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현상학적으로 인간을 우리가 이 차원에서 다시 또 고찰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인간은 형이상학적으로 양태에 속하지만은 이 인간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 타자와 관련되어 있는, 혹은 타자의 어떤 그 규정을 통해서 자신의 규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가령 제가 이제 여기서 강의를 할 때 제가 강의를 하는 강의의 어떤 그 교수로서 이야기가 성립하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공부하는 어떤 그 공간으로서, 강의의 공간으로서가 주어져야지만이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한다는 어떤 그 강의의 어떤 이 프랙티스가 지금 성립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의 어떤 그 규정, 혹은 강의하는 선생으로서의 어떤 그 규정 자체는 절대 그것 자체로서 완결될 수가 없는, 클로스가 되는 게 아닌, 늘 다른 것의 어떤 규정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다른 것의 규정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그 규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있는 그런 유한한 어떤 존재의 어떤 그 방식이라고. 이런 유한한 어떤 존재의 어떤 그 방식 자체는 결국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전체 속에 구성화되어 있는 어떤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전체 속에 구성화되어 있는 한 부분이라는 것 자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그거를 규정을 할 때 이 속에 어떤 집합적인 한 부분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질 뿐이지, 이 집합적인 것 혹은 조금 이 용어를 쓸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체적인 어떤 그 총체성의 어떤 그 관련이 없을 때는 그 자체의 개별적인 단독적인 그 규정의 어떤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형태로든 필연적 관계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혹은 필연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필연적 혹은 필연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강의하는 사람의 어떤 그 개별자로부터 출발을 하면은 그 규정 자체가 이미 전체 규정에 의해서 규정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 규정이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는, 즉 다른 어떤 제가 아까 예를 들은 뭐 여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책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황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인데, 그 전체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독단적인 어떤 단독자로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연적인 어떤 그 구조의 규정성 속에서 자기 규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존재는 타자의 존재 혹은 그 다른 어떤 필연적인 어떤 그 규정성 속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필연적인 어떤 구조성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고찰을 해보면은, 가령 이제 지금은 제가 아까 이제 그 강의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규정 자체를 넘어서서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제가 죄송하지만 도구를 또 조금 써야 되는데, 베스팀테 내가 지온이라고 해요. 뭐 이제 해결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뭐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유한자는 이런 거예요. 베스팀테 내가 지온. 어떤 그냥 부정해버리면, 나의 부정해버리면 뭐 어떤 그걸로 해버리지만, 내가 왜 베스팀테인가 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특정화되어 있는 형태의 규정자이니까, 그냥 아무 무조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강의자로서의 어떤 그 규정성, 단독자로서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베스틴테 네가지온이라는 형태니, 즉 유한자의 어떤 양상의 형태가 이 베스틴테 네가지온이고, 베스틴테 네가지온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어떤 한 유한성을 가지고 있고, 그 유한성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필연성, 즉 필연적 구조성 속에 혹은 전체성 속에 위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기 지금 의미의 어떤 함축적으로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른 예로 이제 들어보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어떤 굉장한 고통을 가지고 있다. 굉장한 어떤 그 고통을 지금 만약에 슬픔이 있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슬픔이 있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이 전체적인 어떤 그 구조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뭐 실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죽음을 누가 가졌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는 육체인 한에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건 필연적인 것일 거고, 또 내가 지금 직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 때, 그러면은 이제 스피노자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여기도 이제 문제점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여기도 또 내재되어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실직했는 게 나의 어떤 유일하게 어떤 잘못이나 내한테 오롯이 이 세상에 없는 유일한 어떤 그런 어떤 그 고통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어떤 그 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한 사건이니까, 내가 그게 함몰되지 않고 다시 나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스피노자한테는 일종의 아주 조그마한 자유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우리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어떤 갖고 있는 어떤 구조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유물론적인 어떤 구조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인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세상이 그러리라고 주어지면은 그런 속에서의 어떤 필연성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알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다르게 할 수 있는, 혹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혹은 그 관계를
자기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개인한테 주어지는 거고, 스피노자는 여기서 바로 어떤 자유를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때의 자유는 소위 말해서 그런 자유의지에서의 자유와는 또 다른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그냥 세상의 모든 모순을 혼자 내가 다 모순을 해결해 줄 수 있다.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아니 뭐 내가 완전히 내 방식의 어떤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극단적인 어떤 자유의지의 어떤 자유가 아니라 전체의 어떤 그 필연성 속의 어떤 구조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이 나에게 아니면 너에게 아니면 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통찰 혹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인지 방식이 바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그게 함몰돼 가지고 빠져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에서 오히려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들의 능력이 인간한테 주어지고,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성이고,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인 어떤 그 감정의 어떤 차원을 통해 가지고 극복해서 다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혹은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스피노자한테서 그 책에서 주어진 거라고 일단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할까?